can't speak necessarily for today, but I can say that just a little bit longer term and over a period of time, I know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success.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국무위원장님께서 미국식 대상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은가. 앞으로 이런 범위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태영호 전공사가 들여다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정적인 그 이유를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이미 어제 점심 전후에서 결렬이 거의 다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북한 조선중앙TV에 그 전날 있었던 만찬 그림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고요.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도 결렬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진행 잘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 이 측면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북한 체제는 수령은 언제나 백전백승하는 강철의 영장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수령은 절대 어류를 범할 수가 없으며 네. 또 일단 수령이 관여한 일은 100%다 백전백승이다. 이게 북한의 돌아가는 운영 시스템이 원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지난 시기와 달랐던 것은 뭐냐면 김정은의 출발부터 소식을 전하면서 모든 언론 플레이를 바로 김정은 원수님께서 이번에 진도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는 또 승리할 것이다. 네. 이런 분위기로 끌고 왔습니다. 네. 지역 전기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평양시에 전기를 다 공급하고 시내를 환히 비춰놓고 온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원수님께서 회담에서 성공하시기를 그걸만 바라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아하. 이렇게 지금 했는데 뜻밖의 지금 결렬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 언론은 절대 이거 결렬되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뭐 사실 여부를 제쳐놓고 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지금 이 말하자면 반미 핵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이런 데서 계속 언론을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시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번에 김정은도 회담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열차에 정치국 위원 16명 중 7명 포함해서 네. 대단히 많은 인원과 경호 인원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비행기보다 열차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비록 같이 와서 회담에는 관여 안 했지만은 이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다 알게 됐습니다. 네. 결국 결렬됐다는 걸 다 알게 됐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북한 언론은 마치도 아무 일도 없이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김정은 내심으로서는 지금과 하가 똑같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베트남과의 일정을 소화하는 거 보면 이 화난 심정을 꾹 누르고 아주 태연한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나온 북한 간부들 지금 베트남에서 일정을 수행한 북한 간부들의 얼굴과 김정은, 김여정 다 보면 지금 상당히 긴장돼 있고 좀 어두운 이런 표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아니 솔직하게 미국을 비난하면서 이번 회담을
김정은은 정말 노력을 했지만 미국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탓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가 대단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제가 뒤에 언급하겠는데 네. 지금 미국과 북한은 실제 이번 회담이 왜 결렬되었느냐라는 그 내막을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무슨 문제 때문에 이 회담이 아하. 결렬되었는가라는 건 제가 다음 단계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회담 앞서서 회담 첫날 저희 톱10에 출연하셔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건 도저히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협상이 결렬된 뒤에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노이의 회담을 판을 깬 주역은 볼턴과 리용호였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우선 첫째로 이 회담이 이제 끝난 다음 상황을 제가 한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용호가 밤에 이제 기습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네. 근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를 북한이 통보했는데 네. 미국이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끝까지 주장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거는 한두 번 말로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네. 이야기하면 북한이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장하고 이 대화가 상당히 공방이 오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미국이 요구한 바로 한 가지 더 이제 이 문제가 뭐냐. 이게 플러스 핵심이겠죠. 알파라는 부분이죠. 플러스 알파죠. 예. 그러면 이 플러스 알파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논쟁을 할 사람은 그러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논쟁했을 거냐. 이건 아닙니다. 아하. 문제를 던져놓은 거는 트럼프가 이 문제를 카드를 올려놓고 이제 후에 뒤에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트럼프 이제 기자회견에서 제가 결국은 뭐냐. 이 문제에서 김정은이가 어정쩡하는 순간에 결국은 북한에서는 청대를 이용호가 맺고 네. 미국에서는 청대를 볼턴이 맨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 회담은 이 세계적인 담판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대결이라보다도 네. 볼턴과 이용호 아하. 사이의 세계적인 대결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계속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하노이 회담을 지켜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 정말 예상처럼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장면을 결정적인 장면으로 특이한 장면이라면서 뽑아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그 미국이 평양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Yeah, I think we will. I think we will. It's actually an interesting question. I would like to actually hear that answer. 아마 활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던졌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답을 못하니까 리용호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답하는 네. 장면이었어요. 이게 네. 특이하다고요? 이게 왜 특이한가 하면 북한의 이제 시스템 구조에서 네. 결국은 최고 용도자인 김정은한테 이제 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화면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은의 얼굴이 대단히 표정이 굳어져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밑에 사람이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절대 최고 용도자가 할 일을 밑에 사람이 치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순간에 이용호가 치고 들어오면서 빨리 이제는 기자들을 내보내는 것이 어떻냐. 아하. 이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지금 이용호가 김정은 옆에서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어떤 답변을 할지를 몰라서. 그래서 결국은 이번 회담 전 과정은 이용호가 뒤에서 김정은을 상당히 컨트롤하면서 아하. 끌고 나왔다. 이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탑다운 방식 회담이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 회담을 쥐고 흔든 막후는 따로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볼턴과 이용호죠. 알겠습니다. 자, 하노이 회담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어그러진 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던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 은폐 의혹설입니다. Because there are other things that you haven't talked about, that you haven't written about, that we found, and we have to have. That was done a long time ago, but the people didn't know about. Including And the we brought- uranium, we- including yeah, the second uranium enrichment plant. Exactly.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We did the one level, and we gave up all of that leverage. It's been taking a long time to build. 자, 하노이 회담 결렬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로 공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인물인 볼턴이 나온 것도 나온 것이지만
핵시설 은폐 의혹설, 이건 미국의 강경파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이었잖아요. 예, 이 문제가 왜 이번에 김정은과 또 더 나아가서는 이영호 등 이 북한의 치명적인 말하자면 신의 한 수냐. 네. 이건 이 트럼프는 지금 이 문제를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뭐 추가 핵시설 또 네. 이영호는 한 가지 더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내 강경 세력이 쓰는 표현 그대로 하면 핵 은폐 의혹입니다. 5글자 핵 은폐 의혹. 이건 뭐냐? 은폐라는 것은 결국은 신뢰가 회담할 때 신뢰가 이루어져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는데 이 신뢰 자체를 할 수 없다 할 때 의혹이 제기되고 그렇죠. 은폐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핵 은폐 의혹 문제를 이번에 트럼프가 건드려낸 겁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불덩이와 같습니다. 네.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네.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난 수십 년간의 핵 협상을 뒤돌아보면 바로 이 은폐 의혹 네. 이것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핵 위기로 돌아갔습니다. 네. 예. 1차 핵 위도 아주 작은 것입니다. 바로 핵물질 불일치. 네. 불일치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국은 계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계산이 맞지 않으니 미국이 은폐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니, 이거 숨기려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93년대 1차 위기가 터졌고. 심지어 그때는 그 양이 몇 그램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차 핵 위기도 켈리가 북한에 와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제기합니다. 알리니움 간을 북한이 수입했다는 우리가 정보 자료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문건을 내놓는데 이걸 좀 해명해 주세요. 네. 이겁니다. 결국은 이거 말은 아주 부드럽게 뗐지만은 이것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은폐 의혹 회담의 기초,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은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2차 핵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건 불덩이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기자 인터뷰 전 과정을 보면 네. 트럼프는 아주 부드럽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일단 미국이 건드려 놓았으니 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네. 이게 미국으로서는 하나의 큰 고민거리고 북한으로서도 이제 다음번에 북한으로서도 이 불덩이를 흔들어 놨는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넘어가고 있느냐. 네. 이게 앞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대단히 큰, 말하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큰 불덩어리가 지금 밑에서 우글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이 불덩어리라고 표현하신 핵 은폐 의혹은 사실 그날 회담에 확대 회담에 배석했던 인물 몇 면을 보면 폼페이오 같지는 않고요. 예. 멀베이니도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볼턴만 남습니다. 그럼 볼턴이 그 위험한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도록 코칭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옳습니다. 1차 싱가포르 회담 때는 폴튼이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많은 경우 트럼프와 폼페이오 라인에게 문제를 맡겨놓았습니다. 네. 맡겨놓았는데 그 자리에 바로 볼튼도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다음 돌아간 다음에 미국 전문가들과 강경 보수 세력에서 그 자리에 볼튼이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합의가 나올 수 있느냐 네. 라면서 볼튼이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라고 볼튼 침묵설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네. 이번에 볼튼이 두 번째로 또 가는데 볼튼이 이제 또 황당한 스몰 딜이든 비그 딜이든 합의가 나오면 볼튼은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볼튼은 이번에 작심을 하고 네. 이번에 이 자리에 배석했고 결국은 트럼프가 볼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 핵시설 언급을 했을 때 상당히 당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볼턴은 그 당황할 것을 예측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당황한 포인트를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해 싱가포르 합의가 끝나자마자 7월부터 네. 미국에서 북한의 추가 핵시설 의혹 문제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네. 그때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절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고 언론과 민간단체들에서 계속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볼튼이 가끔씩 세미나에 나와서 북한은 추가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문제를 계속 이해하기 때문에 바로 이 핵 은폐 의혹의 가장 톱 선대는 볼튼이 서 있다고 이제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치밀하게 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트럼프를 시켜서 바로 회담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김정은한테 던졌습니다. 네. 이때
김정은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 과학적인 자료를 들이대니 네.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트럼프 말대로 놀랐다는 겁니다. 놀랐다는 건 뭐냐? 김정은이가 이걸 인정도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부정도 할 수 없는 매우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어정쩡한 상황을 지울 수밖에 없냐? 이미 지난해 7월 날 7월에 북한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공식 언론을 통해서 미국에서 대화 반대론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대화를 깨기 위해서 계속 이런 추가 핵시설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네. 이건 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 입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아하. 이 문제를 듣는 순간 김정은이가 순간에 어정쩡한 표현을 짓는 것입니다. 네. 이 순간 아마 볼트는 내심으로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제기했던 이 모든 의혹이 맞아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예스도 노도 아닌 답을 했으면 네. 그것은 예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북한으로서는 지금까지 공식 언론을 매체를 통해서 이런 추가 핵시설 문제를 제기하는 건 대화를 깨려는 자들의 낭설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정상 궤도라면 김정은이가 그 자리에서 아니 대통령과 뭐 그런 문제를 짓고 그런 일은 없다라고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야 되겠는데 놀라면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볼튼은 드디어 맞구나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 판단하건대는 이용호 외무상의 이 기자 인터뷰 내용까지 보고 미국 CIA의 대북 라인은 아마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 볼튼이 저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을 때 리용호가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류를 했겠군요. 더 진행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겠군요. 예, 제가 그래서 이번 회담을 결렬시킨 그 기본 인물은 볼튼과 이용호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야기했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은 최고 존엄입니다.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의 구체적인 데 말려들기 시작하면 김정은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 이건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리용호가 그 자리에서 총대를 넘겨받아가지고 자기가 넘겨받았을 것이고 네. 다른 하나는 현 시점에서 계속 대화가 이어지면 이것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최고 영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앞으로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호도 김정은에게 네. 위원장 동지 이제는 그만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만둬야 합니다. 네. 이렇게 했을 거고 볼튼은 자기가 의도했던 바가 됐기 때문에 Mr. President, you've done a job. 대통령 카카, 당신은 오늘 회담에서 이룰 걸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물러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정상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담 뒤끝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네. 김정은이가 대단히 밝은 이제 웃음으로써 트럼프와 헤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감정적인 대결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막판까지 싸움이 있었느냐? 이용호 표현처럼 누가 끝까지 주장했느냐? 결국은 볼턴과 이용호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감정은 감정은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웃으면서 또 만나자라고 악수하고 트럼프와 김정은은 빠지고 네. 결국은 나머지 그 장시간은 볼튼과 이용호 사이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의 결정적인 전환 포인트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정쩡한 답변을 하면서 당황을 했던 바로 이 순간이 회담이 결렬될 수 있던 바로 그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yes 또는 no, 추가 핵시설이 확인됐다라는 말에 맞다고 하자니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 있으니 그렇죠. 국제적 사기꾼으로 전락할 수 있고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자니 미국은 모든 자료를 들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놀라고 상당히 김정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정쩡한 이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이번 과정을 저는 보면서 김정은도 대단히 외교수를 학습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만약 정상적이었으면 김정은이가 그런 건 우리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든지 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그런 문제는 다음번에 만나서 토의합시다라고 뒤로 넘겨놓든지 해야 되겠는데 순간에 김정은이가 부인도 하지 않고 네. 또 그렇다 해서 궁정도 하지 않고 이 어정쩡하고 이
짧은 순간에 생각이 좀 많았겠죠. 너무 자료가 구체적으로 돼 있으니 결국은 슬며시 이 바통을 이영호에 넘김으로써 앞으로 김정은은 이미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 한번 이거 아니라고 한 적도 없고 또 예스라도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최고 존엄으로서 이미지는 이번 회담에서 결국은 계속 관리하면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철저하게 완벽한 예상 질문을 만들었겠지만 이것만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요 점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담 직전까지 상황을 보면 오찬도 다 준비되어 있었고 서명식도 다 됐어요. 그랬죠. 세리머니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아주 얼굴 표정이 좋았는데 문제는 회담을 진행하면서 점점 이 문제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번에 마치 모든 문제가 지난 싱가포르 때처럼 쉽게 술술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될 것처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바로 플러스 알파 핵 의혹 문제를 들고 나온 거죠. 자, 태영호 공사께서도 이 회담 전에 상당히 비관적이다. 이거는 협의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든 양측의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비슷한 예상을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요. 존 볼턴 보좌관이 배석하는 순간 이건 회담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다는군요. 들어보시죠. 난 볼턴이 확대 회담에 배석하는 걸 보고 저거 좀 위험한데 확대 정상회담이 연장이 되는 그 오전에 후반부 그때 트럼프가 오늘 이거 하지 말자 하는 식으로 결심을 했고 그럼 볼턴한테 보내시키죠. 볼턴이 악역을 하기 위해서 왔죠. 왜냐하면 대통령 말 안 들으면 잘리게 돼 있어요. D&I 국장이 북한이 핵을 계속 포기하지 않을 거다는 얘기 오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군내적 시력 필요 때문에 그런 거래의 달인이니까 볼턴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번은 그럼 넘기자. 그 역할은 당신이 해. 하는 식으로 볼 수는 있죠. 자, 볼턴. 사실 2차 정상회담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면에 나섰고요. 실무회담은 비건 대표가 주로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등장했었던 볼턴, 도대체 어디 간 것인가? 대통령과 계속 좀 안 좋은 관계인가라고 했었는데 이제 다시 급부상하게 됐군요. 볼턴은 바로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이 만남, 요 순간을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이 신의 한 수를. 이것도 그럼 전략이 있었던 건가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몇 달 동안에 이제 쭉 미국의 동향을 보면 미국은 양보와 양보를 거듭합니다. 우선 10월 7일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그다음부터는 핵 리스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 아페크 회담에서 미국 펜스 부대통령이 우리는 2차 회담 전까지 핵 리스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한 발 더 물러섭니다. 또 하노이 회담 직전에 비건은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기하면서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단계적 동시적 해결 방안을 미국은 접수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마치도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굴러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도 신심과 자신감에 이번에 가서 트럼프하고 잘만 하면 제2차 싱가포르 합의문과 같은 하노이 선언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만약 이것을 김혁철과 비건사의 실무 협상 문제에서 이 신의 한 수를 그때 미국이 꺼냈더라면 김정은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안 오죠. 안 오기 때문에 어쨌든 김정은은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신의 한 수로서 순간에 허문다. 이게 볼턴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볼턴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트럼프가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1차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는 돌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큰 걸 이룬 줄 알고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보니 미국에서 싱가포르 합의가 잘못됐다는 걸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 하나 자기의 외교적 실책을 만회해야 할 절박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에는 이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대단히 필요한 이런 문제였는데 결국은 이번에 이 회담을 결렬시킴으로써 트럼프는 싱가포르 때의 외교적 실책을 단 한 수로서 만회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북한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를 떠날 때까지 침묵을 지켰었죠. 그런데 그 침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긴 새벽에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자, 리용호 외무상이 총대를 맸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이 간밤 긴급 기자회견 워낙 급하게 해서요. 이 세계의 취재진들이 잠옷바람 또는 운동복 바람으로 자다가 뛰어가서 기자회견을 듣는 그런 이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핵심 내용은 추가 핵시설에 대한 자료 공개였는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제재 해제에 대한 얘기로 지금 방점을 두고 있어요. 이것도 전략입니까? 당연히 전략입니다. 아, 그래요? 우선 북한으로서는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봤을 겁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트럼프의 기자회견 좋은 과정을 보면 트럼프는 이 추가 핵시설, 이 핵 우혹 문제에 대해서는 좀 될수록 언급을 피하려고 하면서 네. 기본 제재 해제 문제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말하자면 주고받기 식에서 등가물이 잘 안 돼서 네. 된 것처럼 트럼프는 슬며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북한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미국도 이 불덩어리가 이거 끄집어내면 저들도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은 일단 앞으로 비공식 네. 말하자면 물 밑에서 토의하자는 거라 이걸 북한이 즉각 알아챈 겁니다. 네. 그렇게 합의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용호도 회담의 모든 문제를 제재 해제 문제에서 트럼프는 모든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했지만 트럼프 이용호는 모든 건 아니고 우린 5가지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목을 지금 제재 해제 문제에서 주고받기 위해서 그 무슨 등가물이 안 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몰래 트럼프는 이미 말했습니다. 추가 알파 조치는 곧 추가 핵시설 우라늄 문제다. 네. 이용호는 아주 쉽고 보기 좋은 표현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그러면서 될수록 이 문제는 슬며시 뒤로 밀어놓으려는 이런 동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바로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 네. 될수록 이 불똥이는 밑에서 앞으로 토의하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외형적으로는 제재 해제의 계산서가 맞지 않아서 그렇죠. 이렇게 결렬이 된 걸로 미국과 북한이 지금 분위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선 추가 핵시설에 대한 게 물 밑에서 좀 논의했으면 하는 문제인 건 알겠는데 절대 언급 안 하죠. 추가로. 그렇죠. 예. 근데 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왜 물 수면 위로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뭐 이유가 있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선 첫째로 이번에 트럼프나 볼튼 의견지에서는 일단 북한이 이 문제를 물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이건 시인한 거나 같습니다. 네. 이게 대단히 큰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로서는 거둘 수 있는 바를 거두었고 트럼프는 앞으로 대선을 하려면 북한과 이 회담을 깨면 안 됩니다. 만약 이 불똥이 문제를 전면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은 은폐 의혹 해소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뭐 정상회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부터 모든 문제가 여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하면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자고 하고 있고 북한도 역시 미국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고 북한도 어떻게 하면 대화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냐. 결국은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이런 결과물인데 2차 하노이 회담에서는 트럼프가 일단 완승을 거두고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앞부분에 이걸 왜 뜨거운 불똥이라고 표현을 하시나 궁금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회담이 깨지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사안이니까 물 밑에서 논의를 하기를 원한다. 즉 제재 해제의 계산서가 안 맞으니 이걸 앞으로 맞춰가는 것처럼 외부에는 보이도록 하는 게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겠군요. 예. 자, 어쨌든 미국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속된 말로 1승을 거두긴 했지만 또 비핵화의 기준도 한층 높여놨어요. 네. 그렇죠? 영변에 머물던 비핵화의 논의를 다른 핵시설로 더 확장시켰네요.
이게 아주 그 앞으로 큰 이제 불덩이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네. 미국은 현실적으로 미 국내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응당 이 핵 은폐 의혹을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지만은 트럼프가 결국 이때까지 이러한 의혹을 깔아뭉갰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일단 트럼프가 회담 타구에 올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도 여기에 그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결국은 이제부터 장기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제부터는 결국은 실무진들이 바통을 넘겨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타결하는 방향밖에 없는데 북한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것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앞으로는 그럼 실무진들이 나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좋아하던 탑다운 방식은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톱다운 방식은 김정은이 이번에 미국과의 핵 협상을 시작하면서 내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이것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노이 회담에서는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점유물인 이 톱다운 방식을 저작권료도 지불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무단 이제 이용한 겁니다. 김정은의 방식을 도용해서 오히려 역공격을 한 것이죠. 역공격을 했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싱가포르 때는 북핵 문제를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이 톱다운 방식으로서 김정은이가 쭉 이야기하면 트럼프가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도 이제 엄청난 학습을 했습니다. 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톱다운 방식이 더는 목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부터는 톱다운 방식은 이것으로 끝났고 다시 다운톱 상향식 방식으로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벌써 북한은 이미 최선희 부상의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사님 얘기를 지난 27일부터 연속해서 계속 들어보다 보니까 원래 살라미 전술은 김정은의 고유 전술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재선까지 뭔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하나하나의 성과를 살라미처럼 흔들고 있고 또 이번에 탑다운 방식도 트럼프가 갑자기 전용을 했고 또 이렇게 갑자기 막판에 회담을 꺾어버리는 이것도 또 벼랑 끝 전술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은의 다 전술이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다 사용하고 완전히 벤치마킹 했다고 이제 트럼프가 벤치마킹 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제 트럼프가 하노이에 와서 결국은 볼튼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느냐. 이건데 지금 현재 미 국내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미 국회에서도 미 정보 수장들이 나와서 북한은 6.12 합의 이후에도 계속 핵물질 생산을 했고 추가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핵 의혹을 계속 국회에서 제기하고 지역 정보 수장들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스몰 딜이든 빅 딜이든 무슨 합의를 맺어 가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환영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가 모든 문제를 정확히 끌고 나가겠다는 새로운 이미지 살라미를 던져주자면 결국은 자기 의도가 간철됐으면 더 좋고 만약 간철되지 않았으면 거기서 회담장에서 박차고 나오는 것이 트럼프로서는 대단히 큰 훌륭했던 전략적 선택이다. 결국 트럼프가 지금 대단히 언론 효과를 받습니다. 트럼프가 이 회담을 결렬시키기 전까지 미국 언론들은 모두 코엔의 입을 집중 조명했는데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을 까고 나온 다음부터는 트럼프를 지금 집중 조명하고 있는 이런 아주 혜택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북한이 추가 핵시설 또는 추가 미사일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존재한다라는 내용들을 저희 톱10에서도 여러 번 보도를 했지만 대부분 민간 연구소나 다른 기관들이 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만 보도가 됐지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입에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추가 핵시설이 언급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 트럼프는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자기가 먼저 일단 이 문제를 언급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탁 찌르니까 김정은이가 약간 놀라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정쩡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자기는 슬며시 빠지면서 이제 볼튼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도 결국은 뭐라고 주장하면 끝까지 주장했다는 거. 그러니까 회담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티각태각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흘러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북한이 주로 쓰던 벼랑 끝 전술, 살라미 전술, 톱다운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꾸로 구사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적지 않게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희 외무상 부상은 수령님 걱정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회담을 옆에서 하면서 이 국무위원장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재산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은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무위원장께서 이 앞으로 이런 점이 고리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저 이야기를 할 때 저 개인적인 느낌은 네. 전의를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그 최선희 부상의 저 인터뷰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과 실무진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대화라든가 네. 감정의 일부분을 표출한 것이라고 아하. 볼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면 북한은 이렇게 김정은의 이 내심 세계까지 언론에 공개했느냐? 네. 결국은 이제부터 미국과의 향후 핵 협상 흐름은 지난 시기와 같은 흐름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걸 지난 시기라는 언제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싱가포르 이후에 예. 지금까지 예. 싱가포르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흐름이었는가 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나가기도 네. 했는데 이럴 때마다 이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와 김정은이었습니다. 그랬죠. 트럼프는 김정은을 믿는다고 하면서 라블콜을 보냈고 또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네.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와서 결국은 이 톱다운 방식에 김정은이가 당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 이 방식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네. 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런 지난 시기와 같은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밀월 관계는 네. 뭐 상당히 이제 곡절을 겪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혹시 27일 날 잠깐 언급을 하셨던 이제 앞으로 비핵화의 행보는 교과서대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차곡차곡 가는 방법밖에 이제 남지 않은 겁니까? 그 지금까지는 이제 교과서대로 간다는 게 먼저 북한이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겠다. 핵전전, 핵계획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는 걸 말로 선언하고 그다음 NPT와 IH에게 복귀하고 네. 그다음부터 실무적인 이제 뭐 아하.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살라미로 들어가는 건데 네. 지금은 그 문제에 앞서서 신뢰 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네. 핵 의혹 말하자면 핵 은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실무진에서 이 의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겠느냐 네. 이런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될 겁니다. 그 실무진은 역시 리용호와 볼턴이 되는 겁니까? 리용호와 볼턴은 뒤에 빠지고 여전히 비건과 김혁철이가 바통을 넘겨받아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정부 입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결정적인 중재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이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문 대통령의 역할이 강조가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 첫째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하고만 전화 대화를 하지 말고 가장 좋기는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하면 국정원이라도 내세워서 우선 북한과 비공식 물밑 대화를 열고 네. 북한의 말도 들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 무엇을 주장했고 회담이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 이렇게 돼서 이제야말로 진짜 다시 깨어진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 협상을 다시 붙이는 이런 이제 일을 해야 되겠고 네. 두 번째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부터 국민들과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더 현실적인 그런 팩트에 기초해서 다가가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네. 이런 이미지를 계속 말하면서 지금까지 마치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자꾸 이거 핵 교착 상태가 빠지는 것이 그 어떤 계산서이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가물의 합의가 잘 안 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김정은이가 진짜 핵을 포기할 결단을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이걸 우리가 명백히 파악하고 진실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직까지 김정은은 핵 포기할 결단은 내리지 않았다. 네. 그러나 이 결단을 내리도록 한번 우리 정부가 나서서 네. 좀 계속 김정은도 설득해보고 뭐 필요하면 남북 경협도 해서 네. 그런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가 협상을 주도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한 좌우 갈등도 좀 해결하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네. 우리 정부가 정말 진정한 모습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그 흐름을 깨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질문이지만 자, 어제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하신 내용 때문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이 안 그래도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가 제일 고비가 될 것이다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궁지에 몰리게 되면 핵을 다른 곳에 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제기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신년사에서 네. 미국이 북한이 제기한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길도 모색할 수 있다. 이건 완전히 협박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지금 이야기하고는 새로운 길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우리 남북 대화 이 흐름을 모두 깨고 또 미국과의 협상도 다 깨버리고 2016년, 17년 때와 같이 다시 핵실험에 복귀하고 미사일 실험에 복귀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한테 제일 필요한 건 지금 돈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제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미국한테 지금 계속 요구하고 만일 하나 미국이 계속 핵 의혹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한테 공식 그러면 우리도 죽을 수는 없다. 네. 예. 결국은 우리도 배째는 밖에 없는데 배째는 방도는 뭐냐? 핵 기술을 사겠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이란입니다. 아하. 예. 이런 나라들은 또 오일 마늘을 가지고 있는 중동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살 방도를 모색할 수 있다. 이 네.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제가 현실적으로 스웨덴에서 근무할 때 네. 이스라엘과 북한 사이에 바로 이러한 협상에 직접 제가 참가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북한이 바로 이러한 카드를 이스라엘에 던집니다. 네. 만일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핵 기술 수출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 말을 안 듣더니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한테 왔다. 네. 아니 이스라엘도 우리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한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대답이 아주 과감해요. 네. 북한이 10억 불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이 이거는 안 받아들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현금으로는 주지 못하겠지만은 10억 불에 해당한 물자나 기계는 북한이 요구하는 걸 다 줄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미국과 안 되면 또 이제 이스라엘 카드를 흔들면 바로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의 유태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카드를 지금 북한은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차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서 2차 하노이 회담까지 정확하게 북한의 속내를 모두 꿰뚫어봤던 태영호 공사. 오늘 저희가 하노이 회담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의 실무회담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북한은 또 추가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